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8월 위기설까지 감돌고 있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도발 지난주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일단 미군이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서 한반도에 진입한 사례 중 가장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기습적인 발사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전 협정일 7월 27일 날 발사가 유력했거든요. 일단 이제 예측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하루 뒤였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을 하지만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중량이고 예. 그 이동하는 동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대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발표대로 적어도 수일 전에는 징후가 포착이 돼 있죠.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갑자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은 돼 있었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7월 27일을 이제 정전 협정일이라고 그러는데 저쪽은 이제 그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727 그럽니다. 그럼 727 그러면은 예. 가장 이제 북한 군에서 또 이제 북한에서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저쪽 표현이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어떤 무력 시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8일 날 그것도 이제 자정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발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28일 날 그 자정 직전에 발사한 거 가지고 지금 뭐 기습적인 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8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그런 흔적이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의 대응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대응이 있었고요. 미사일 발사 대응도 뭐 그렇게 뭐 갑자기 명령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무기 체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B-1B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폭격기, 그러니까 B-52, 그다음에 B-1B, B-2 세 가지가 있는데요. B-2는 스텔스 폭격기고 가장 최신이지만은 스텔스 성능 때문에 사실 폭장량의 한계가 좀 있어요. B-52는 뭐 아시다시피 환갑이 넘은 비행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폭장량을 가지고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게 B-1B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있다. 따라서 B-1B의 신속한 출격은 단순한 신속한 출격을 넘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책의 큰 틀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정전 협정일에 대한 무력 도발도 예상이 돼 있었고 이에 대한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도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B-1B의 한반도 출격을 전후해서 또 일본 자위대와도 합동 훈련을 또 실시를 했어요. 예,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B-1B가 이제 괌에서 이륙해서 보통 이제 일본 측 상공을 지나서 이제 한반도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런 여러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와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왔고요. 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사실 B-1B는 이제 핵 공격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장경 소장이 국방정찰실장 직무대리인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ICBM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ICBM으로 얘기를 확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저도 유심히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한 표현상의 변화인지 네. 아니면 이제 정부의 정책적 변화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의도된 발언이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ICBM이 준하는 성능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ICBM 이제이라고 표현을 한 게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판정을 한 거다. 그렇죠. 확실하게. 예. 예.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독자적 북핵 그리고 미사일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예.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독자적 대응 체계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체 핵 무장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핵에 대응하는 기타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형 삼축 체제가 이제 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킬체인, 그러니까 사전에 탐지해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이건 사실 도발 전이죠. 증거했을 때. 그 다음에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KMD 오면은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막겠다라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KMPR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는 대량의 응징을 통해서 이제 불안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 이 삼축 체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자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네. 지금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삼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이제 도발 원점이나 도발이 예상되는 원점에 대해서 이 경우에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의 타격 능력으로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발표에 나왔지만은 현재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미 동맹도 있고 우리가 처음에 탄도미사일 개발할 때 미국의 기술을 원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제한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당연히 주변국 때문이죠. 사거리는 800km, 탄도는 500kg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지하 깊숙이 갱도에 들어있는 적시설을 파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괴력을 현저하게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러면 엄밀히 말하면 탄도의 무게도 증가하고 사거리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주변국에 대한 영향도 있고 반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야기는 주변국이나 다른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의 현저한 그 위협의 증대라는 인식에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서 공격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응징 보복을 위해서 고위력 탄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예.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탄도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거의 대부분 1톤급 정도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제 뭐 타우러스라든가 이런 무기들도 벙커버스터 같은 그런 예, 그렇습니다. 기능인 특히 거죠. 타우러스 들어있는 뭐 멤피스토 같은 특수 탄두도 거의 중량이 그 500kg에서 1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북한이 지하 시설물을 그야말로 전 국토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이런 것을 파괴하려면은 사실 1톤 정도의 탄두를 가져야 그렇죠.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유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사일도 탄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탄두 무게가 한 900kg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B1B가 뭐 빠르게 전개를 됐고 우리 군은 뭐 3축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있고라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B1B가 사실 효능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나라에 전개됐다가 가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회의론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 공격 능력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최첨단의 재래식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상황이 만약에 북한의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뭐 실전 배치가 진행이 되고 아니면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미측도 현재 이런 재래식 무기 위주의 전략자산 배치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전략 핵무기의 그런 한반도 순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괌에서 우리 합참의장님 갔을 때도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이건 뭐 어제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싶으면은 가장 꼽힐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미 해군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를 이제 초계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 발표에 있어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그 평가가 벼랑 끝 전술로 평가한다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24일 만에 미사일을 쐈다는 것 자체가 벼랑 끝 전술로 평가하는 우리의 판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전 벼랑 끝 전술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끌고 가게 되면 사실 우리 대응이 사실 무색해지거든요. 예. 무모한 집단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교묘한 고도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ICBM의 발사거든요. 근데 엄밀히 보면 물론 이제 좀 더
그 판단해봐야겠지만 이번에 두 차례의 화성 14호의 발사는 레드라인을 훌쩍 넘는 건 아니고요. 레드라인을 밟았다 이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든 정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두 차례 발사 모두 확실한 기술적인 능력은 엔진 추력입니다. 그러니까 ICBM에 준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로켓을 확보했다. 그건 뭐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재진입이죠. 대기권의 재진입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재진입했을 때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 분야는 확실하게 성능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진입했을 때 타버렸으면은 궤적이 추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최종적인 사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도 재진입해서 낙하한 지점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ICBM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적인 궤도를 비행을 해서 재진입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유도를 해야만 ICBM이 이제 그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화성 14호를 가지고 지금 최대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 정도가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전술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 내에서 이제 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패드를 설치한 후에 배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청와대가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종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를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사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인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또 한 가지가 특히 이제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서 설득을 하겠다. 특히 중요한 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이러한 것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자제시키면 당연히 사드의 배치 정당성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화성 14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정말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 번째 실험에 들어가면은 북한이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력화 선언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레드라인을 이제 깨고 돌파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도 실제로 이제 마땅한 카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완전히 돼버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한반도에 우리 측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드 배치를 정말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시설 공사 없이도 부대 배치가 가능한 그런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예. 속보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금 이 시각에 문 대통령에게 사드 임시 배치가 아니라 전면 배치를 좀 건의를 건의했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에 대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완전히 좀 바뀌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지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요. 이미 그 문 대통령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추가적인 6개 포대 중에 4개 포대의 임시 배치를 승인을 했을 때부터 입장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이고 또 국내적인 사안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북핵 위협이 더 우선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